네, 저는 오늘 그 컨퍼런스 주제 지속 가능 발전과 생태 문명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대안 담론과 실천 방안이라는 아주 의미 있는 컨퍼런스의 세션 B1 인문 생태학이라는 세션의 사회를 맡고 있는 고려대학교 서서문학과에 재직 중인 송상기 교수입니다. 이제부터 이제 인문 생태학의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새 교수님의 이제 발표가 있겠는데, 잠시 안내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 그 프로그램 상으로는 첫 번째 이제 나오는 그 황수연 교수님의 발표가, 황수연 교수님이 이제 지금 경희대에서 오시고 계신데 회의가 불가피하게 늦어져서 조금 늦는다고 하셔서 부산 외대 중남미 지역원에 계시는 조영현 교수님의 기후변화 위기와 가톨릭 생태 사상의 부상이라는 주제에 대한 발표부터 듣고, 그 다음에 최명호 교수님 발표를 듣고, 그 다음에 황 교수님 발표를 마지막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들 상당히 이제 인문 생태학 이 세션에 상당히 이제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조영현 교수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반갑고요. 또 한국외대 이렇게 도서관, 멋진 도서관 이렇게 변화된 모습 이렇게 보니까 좋네요. 좋은 장소에서 이렇게 발표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예, 제가 준비한 거는 기후변화 위기가 확산되는 와중에 가톨릭 내에서 생태 사상이 부상하는 그 것들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예. 사실 가톨릭에서 생태 사상, 생태 환경 운동 이런 것들을 별로 하지 않았었어요. 사실상 무관심했다고 할 수 있죠. 근데 가톨릭뿐만 아니라 기독교도 마찬가지, 전체적인 개신교도 마찬가지고 이 기독교를 배경으로 하는 종교들에서 생태 운동을 그렇게 활발하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가톨릭 교회 같은 경우는 생태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게 예를 들면 탄소 배출, 뭐 오존층 문제, 질소 문제, 다양한 많은 그 과학적인 영역들과 연결돼 있고 거기에 대한 논쟁도 다양하고 하다 보니까 자신들이 그 과학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특히 말을 아꼈던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자연이나 환경 문제를 교회가 그동안 해왔던 핵심 문제로 다뤘던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자신들이 그걸 성찰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인식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후변화 위기가 심화되는데도 불구하고 가톨릭 내에서는 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던 것들이 사실입니다. 기존 담론을 예를 들면 가톨릭 사회교리가 있는데 노동 문제, 그 밖에 다양한 사회 문제, 불평등 문제, 다양한 문제들을 다뤘지만 생태 문제를 다루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그런 거기 때문에 가톨릭 내에서의 그런 사상 내에서 생태 문제의 어떤 해결책을 제시해주지 못했던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했는지도 몰라요. 그들의 인식이 한계 때문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변화의 위기 이런 것들이 이제 너무나 가시화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교회 내에도 생태 문제를 얘기하지 않았던 건 아니에요.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소수였었고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던 측면들도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들에 대한 주목이 좀 더 이제 강화된 것도 사실이지만 초반에 예를 들면 방관자적 입장에 있었던 그 교회는요. 이게 환경 운동이 70년대 막 붐처럼 일어날 때도 방관자였지만 토마스 베리 같은 신부님들은 환경 문제를 굉장히 심도 있게 다루면서 생태 환경 문제를 인류 문명 차원에서 접근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는 책들도 많이 냈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생태 문제를 거시적인 차원에서 이야기는
전문성을 갖춘 이 분이 아마 토마스 베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브라질의 레오나르도 보프 신부 같은 경우는 원래 해방신학자인데 아마존이라고 하는 브라질의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생태 세계 이슈처럼 되어버린 아마존 문제를 직면하고 그것들을 생태 신학으로 발전시킨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 해방 신학이 탄압을 받다 보니까 자연에 대한 관심으로 조금 더 돌렸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런 쪽을 발전시켰던 인물이고, 그 다음에 가톨릭 내에서 생태 사상 얘기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를 항상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가톨릭 내에서 환경운동, 생태운동의 그 주보성인처럼 돼 있고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항상 언급되는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21세기 이 가톨릭 생태 사상을 집대성한 인물로는 지금 현 교황 프란치스코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분이 라우다토 시라고 하는 찬미바도소서라고 하는 생태 회칙, 녹색 회칙을 반포하면서 생태 문제에 대한 전 교회 차원에서 어떤 제고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환경 문제 핵심은 지구 온난화 문제인데 그 문제의 원인은 탄소 배출의 증가고 그다음에 그것은 산업화 과정에서 이루어졌으며 산업화는 결국 자본주의와 분리 불가능한 그런 측면들이 있다. 그다음에 자본주의 발전은 기독교가 끼친 영향이 많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막스 베버의 저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자본주의 정신에 기독교가 끼친 영향이 크다. 뭐 그런 측면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안 앵거스 같은 사람도 생태 위기의 원인을 자본주의라고 지적을 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사실상 지금 현재 많은 생태 위기를 초래한 측면은 부유한 국가들, 선진국들에게 있는데 그 풍요로움을 누리는 그들의 그런 대가를 일반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대신 짊어지고 있다 하는 그런 인식들, 그 다음에 어찌됐든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특히 화석 연료에 기반한 근대 문명을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절박함을 깨닫게 됐고요. 그래서 탈근대 생태 문명으로 전환을 촉구하는 목소리들이 증가하는데 여기 지금 한국외대 프로젝트처럼 문명 패러다임의 전환 그런 것들을 촉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문제가 사실상 굉장히 중요한데 먼저 프란치스코라고 하는 그 성인의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면서 왜냐하면 가톨릭에서 굉장히 중요시 다루고 있는 생태 얘기하면 나오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자연은 하느님의 창조물이라는 대전제 아래서 피조물들 간에 어떻게 보면 형제와 자매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연과 생물들을 인간과 교감이 가능한 존재라는 것을 삶으로 보여줬던 인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이 졌던 시가 있는데 68행으로 된 이탈리아어로 된 시인데 태양의 노래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은 영적 가족으로 연결돼 있다라고 하는 것과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주에 대한 사랑 때문에 피조물들에 대해서도 신앙적 친애감을 기울여서 형제 자매라고 부르면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통해서 그들에 의해서 창조주에게 찬미를 바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노래예요. 사실 성프란시스코 노래인데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본 적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형님인 태양과 누님인 달은 오 아름다워라 어머니신 땅과 과일과 꽃들 바람과 불 갖가지 생명 적시는 물결 이 모든 신비가 주 찬미로 사랑의 내 주님을 노래 부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연에 대한 피조물에 대한 어떤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에 대한 사랑, 그다음에 그것과 연결된 인간과 함께 연동되어 있는 관계 안의 존재들,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인간도 하나의 창조물임을, 그다음에 창조물과 창조물 간의 어떤 그런 관계 이런 것들을 강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토마스 베일인데요. 1914년 태어나서 2009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분인데 이분은 지구가 생명의 성스러운 공동체임을 일찍부터 주장을 했고요. 대표적인 저서로는 지구의 꿈, 우주의 이야기, 신생대를 넘어 생태대로, 위대한 과업, 황혼의 사색 등 생태신약 분야에 있어서 선도적인 그런 책들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 중에 핵심은 뭐냐면 지구의 생동성과 다양성과 그 아름다움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거룩한 위탁의 임무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찍부터 그런 얘기들을 했고요. 또 보면 현대의 소외가 기술에 대한 병적인 몰입, 진보의 신화, 자연과의 관계에서의 자폐증 이런 것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라고 진단을 했고, 재미있는 건 뭐냐면 이 북미 원주민들의 우주관과 종교 전통에 대해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다. 원주민들의 어떻게 보면 생태관, 우주관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자연과 소통하는 그런 언어나 춤과 노래 이런 것들을 다 잃어버렸고, 하지만 그 북미 원주민들은 시나 이야기를 통해서 그것들을 계속 전승해 왔고, 그 자연을 어떻게 대상으로 보지 않고 자신과 교감하는 존재로, 그다음에 내적 친교가 가능한 존재로, 그다음에 그들과 대화하는 교감 능력을 가진 우리가 과학이 무시했던 영역들이죠. 친교를 맺는 기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면서 영감을 얻었고, 이거는 사실 라틴 아메리카의 많은 그 원주민들하고 똑같은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수마카우사이라든지 엘보엠비비르라고 하는 그런 것들도 다 같은 맥락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 우주 질서를 통한 어떤 성스러운 존재를 파악해내는 능력, 그러니까 인간과 다른 생명 그 존재들의 거주지에 대한 신비적인 인식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자연에 대한 존중이 너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었고, 빠차마마라고 부르는 어머니라고 이렇게 인식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상 지구를 손상시키는 것은 신의 목소리를 파괴하는 거다라는 이야기들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민주주의를 이야기하지만 생명주의를 얘기해야 된다. 이게 생명주의는 뭐냐면 우리 인간이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 인간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생명 공동체를 참여시켜야 된다. 그들을 의식하고 무슨 결정을 내려야 된다 하는 의미를 담고 있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진작부터 했습니다. 그리고 인간 공동체는 지구 공동체에 의존해 있고 동시에 상호작용을 한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주민들이 강조했던 거 뭐냐면 자연에 대한 감사.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레오나르도 보프 같은 경우는 지금도 생존해 계신데 브라질에 있죠. 이분이 사실상 가톨릭 생태 사상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어요. 현 교황이 자신의 이 라우다토 시라고 하는 참미바도 소설을 저술하기 전에 이 레오나르도 보프한테 개인적으로 메일을 보내서 자신의 저술을 다 보내달라. 갖고 있는 문서들 붙어있어.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거 다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개인 저걸 보내달라고. 왜냐면 비서를 통하면 중간에 다 없어진다. 자기한테 전달이 안 된다. 그러니까 약간의 견제 세력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그런 것을 메일을 보냈다고 본인이 얘기하더라고요. 레오나르도 보프가. 그러면서 그 내용을 보면 굉장히 많은 영향을 교황한테 끼친 거죠. 왜냐하면 생태 사상의 토대를 놓았다고 볼 수 있죠. 일찍부터. 그래서 보프는 신학적 성찰 대상에 자연을 포함시켰고, 그다음에 착취당하는 어떤 자연의 해방을 이야기했어요. 해방 신학의 맥락이 같이 있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의 해방을 이야기하다가 이 생태, 자연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착취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판을 담아냈죠. 그래서 모든 것이 모든 점에서 다른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다. 수마카우사이의 사유하고 같은 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일찍부터 했고요. 그 사람이 했던 이야기 중에 핵심적인 건 뭐냐면 El grito de la tierra, 그다음에 El grito de los pobres, 가난한 사람들의 목소리와 절규죠, 뭐 외침이죠. 그리고 지구, 그다음에 땅의 절규가 다르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환경위기를 초래한 발전주의 신학, 인간중심주의, 이원론, 서구중심주의, 자본주의를 비판하고 과학 만능주의를 비판하면서 생태 신학의 토대를 놨습니다. 그리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바로 이건데, 가난한 사람들의 문제와 생태 위기를 연결시켰다는 거.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최근에 2008년 저서 선택 땅이라고 하는 저서에서 윤리적 가치 회복과 인간의 회복, 그리고 존재에 대한 새로운 의미 발견이 생태 위기 극복에 있어서 필요하다, 그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교황 프란치스코가 저술한 라우다토 시인데요. 찬미받은 소설인데 2015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환경 위기, 그 다음에 빈곤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생태 위기를 다루는데 빈곤 문제를 굉장히 중요시 다룹니다. 이게 바로 보프의 영향을 받은 거죠.
그전에는 생태 위기는 그냥 그 환경 문제로만 봤는데 그렇지 않다. 사회 문제와 연결돼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생태 신학과 다른 현대에서 발달되는 환경 운동, 생태 담론을 다 수용해서 저술한 겁니다. 사실상 이 라오다토 시는 그 이후에 나오는 사랑하는 아마존, 우리 어머니 지구 막 이렇게 연결되는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여기는 넘어갈게요. 넘어가서 회칙의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사실 사회의 교리라고 하는데 그걸 방법론적으로 볼 때 현실을 먼저 파악하고 그 다음에 후즈갈 판단하고요. 근데 그 판단의 기준은 성서라 교회 전통을 가지고 하죠. 윤리, 그 다음에 구체적인 실천 사항으로 악도화를 이렇게 이런 관점에서 현실 문제를 파악하고 저술합니다. 그래서 회칙의 구조를 볼 것 같으면 성찰과 판단의 기준 쭉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먼저 현대 세계의 환경 문제를 다 언급하고요. 그다음에 성경에서 어떻게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것이 어떻게 보편적인 칭교, 그다음에 그 창조된 모든 게 다 보편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고 우리 모두의 것이다. 그래서 기후 문제는 공공재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들은 결국 위에서 보면 다음에 보면 관계성을 올립니다. 아까 얘기했던 보프의 이야기하고 똑같아요. 다 똑같은 이야기인데 뭐냐면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관계론이죠. 그 다음에 재화의 보편성 얘기합니다. 지구 이퀄 공동의 집입니다. 공공재인 기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구의 취약함과 가난한 사람들의 긴밀한 관계, 지구의 울부짖음, 아까 얘기했던 건데 가난한 사람들의 울부짖음과 같다. 특히 분리할 수 없는 동일한 문제다. 타자에 대한 착취, 약자에 대한 착취 문제와 연결돼 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환경과 사회와 관련된 두 가지 별개의 위기에 봉착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동시에 환경적인 하나의 복합적인 위기에 당면해 있다.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다음에 과학기술 만능주의에 기대는 건 위험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그 환경 위기를 초래한 장본인이기 때문에 인간 모든 활동을 축소해야 한다는 고개에도 반대합니다. 중형적인 두 극단의 중형적인 것들을 해결책으로 찾아 나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시장 중심주의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간 중심주의가 지나친 서구 중심주의에서 나왔는데 그런 문제들을 극복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인간 중심주의 폐해, 특히 그다음에 발전에 대한 문제를 삶의 질과 연결시키면서 발전을 새롭게 정의해야 된다. 발전을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 경제 발전에만 봐서는 안 되고 삶의 질 전체 차원에서 봐야 된다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기술이 많이 발전했는데 거기에 못 미친다. 우리 인간 의식의 발전은 인간 의식의 발전도 함께 추구해야 된다. 그다음에 상대적 책임론을 많이 강조하는데 기후 문제에 있어서 책임은 선진국에 더 많이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책임 부담도 크다 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요. 회칙이 제안하는 건 뭐냐면 공동체성의 회복이에요. 개인주의가 아닌 공동체성의 회복, 그 다음에 생명 중시, 그 다음에 생태 정의와 사회 정의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는 얘기고 이런 것은 국제적인 노력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고 대화가 필요하다. 특히 소비주의나 인간중심주의, 그다음에 근대성이 가진 문제, 자본주의 문제 이런 문제들 다 언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말하는 지속가능한 발전 문제에 대해서 성찰하고 있고요. 결론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은 요 마지막으로 보면 연대성의 회복, 공공선에 대한 이야기, 생태 정의와 생태적 회심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 결론적으로 보면 사실은 생태 사상의 부상의 의미는요. 어떻게 보면 12억 가톨릭 신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신도를 가지고 있죠. 12억 신도들에게 생태 문제를 각성시킬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가르침을 문서로서 발표했다 하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신자들이 교회에서 생태 주간, 그다음에 생태 운동들에 활동적으로 참여하는 신자들이 늘어나고요. 그다음에 각 국가 각 지역 교구마다 이런 단체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조그만 이제 하다못해 쓰레기 분리시키고부터 시작해서 많은 것들에서 새로운 의식을 가지고 이게 교회의 일이구나, 신앙의 문제구나, 그다음에 생활 방식을 바꿔야 되는구나 하는 의식화 작업들이 같이 들어간다는 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 문제가 불평등과 관련돼 있고
또 윤리와 도덕과 관련돼 있고 신앙과 관련된 문제라는 인식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가톨릭이 가지고 있는 조직력과 그다음에 통일성 이게 아마 힘을 발휘하면 생태 문제에 가톨릭 교회가 기여하는 바도 좀 더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이 생태 신학이나 생태에 대한 문제는 여성 신학이라든지 다른 문제들과 달리 큰 이견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나름대로 지금 제가 보기에도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많은 신도들이 이런 생태 운동에 많이 참여하고 있고 다른 지역들도 조금씩 더 그런 의식화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교육 분야에서 특히 그다음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창조 세계를 파괴했는지 하나님의 창조한 세계를 스스로 파괴했는지에 대한 반성들을 스스로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쪽으로 나아가고 그래서 교육해야 된다. 그다음에 교회 내에서도 뭐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톨릭 생태 사상의 현재까지 어떤 발전 단계와 현 상황들에 대한 뭐 나름 짤막한 요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조용현 교수님께서 그동안 이제 카톨릭의 생태 사상 자체에 대한 주제는 거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이제 전개가 된 건 아닌데 그동안에 이제 가톨릭에 있어서의 어떤 생태적인 어떤 사상이가 언급할 수 있는 뭐 아시시의 성프란치스코라든지 그 이후에 아마 북미 인디언의 어떤 생태 사상에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애니미즘에 영향을 받은 토마스 베리라든지 그 다음에 레오나르도 머프 신부 같은 경우 사실 라틴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신대륙 그 서구인들의 정복 이후에 원주민들이 고유해 가지고 있는 생태적인 그런 원주민들의 그 어떤 사상들이 많이 파괴되었긴 하지만 가톨릭이 가지고 있는 어떤 유니버설한 그러니까 원주민의 문명 체계를 나름대로 소화하는 과정에서 식민지 시대 뭐 라틴 아메리카의 뭐 성당 구조라든지 바로크 어떤 표상 체제를 보면 라틴 아메리카의 자연 환경 같은 것이 이제 은밀하게 이제 많이 배어 있고 그런 것이 이제 오늘날 이제 뭐 프란시스코 교황의 이 생태 사상 그 넷플릭스에 그 프란시스코 교황과 그 친구들이라는 시리즈를 보면은 교황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생태 문제에서 이제 그 교황과 친분이 있는 생태 운동가들의 라이프, 그 다음에 제인 구달에 대한 동물권 이제 소개하시는 여기 변호사님도 계신데 제인 구달에 대한 소개라든지 그 프란시스코 교황이 가지고 있는 전지구적인 생태 문제에 대한 관심이 그 시리즈를 통해서 잘 이제 발견이 되는데요. 네, 이렇게 가톨릭 교회의 그 생태 사상에 대해서 잘 정리해 주셨고요. 플로어의 질문은 세 분 교수님 다 발표 듣고 나서 이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외대 중남미 지역원의 최명호 교수님께서 오늘 멕시코에서 막 이 발표를 위해서 이제 여기 외대를 귀국했습니다. 네, 찾아주셨는데요. 마이너스 섬을 받아들이는 바로크적 인문사회 사상을 향해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표하시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부산외고대학교 중남미지원의 최명호입니다. 예. 원래 제가 그 텍스트 없이 발표를 하려 했었는데, 저희 사업단 쪽에서 꼭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제가 멕시코에서 부랴부랴 썼습니다만, 오늘 제가 쓴 텍스트에서 인용될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있다면 그래프 하나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세우도 발표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오늘 또 저희 신정환 소장님께서 계셔서, 이렇게 한번 시작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보실 사업단의 사업 소개에 한 반 이상은 제가 쓴 겁니다. 내가 그만큼 비중이 있게 역할을 했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이후로 제가 개인적으로 이 분야에 관해서 어떻게 무엇을 보고 어떻게 연구를 해야 하는지를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오늘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굳이 먼저 알려드리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었기 때문에 텍스트로 쓰지는 않았습니다. 자, 처음에 이렇게 한번 시작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빌 맥과이어의 핫하우스 얼스라는 데, 발음이 좀 이상한데요. 얼스라는 데에서 제가 가져온 건데, 보통 환경단체들이 얘기하는 게 거의 다 비슷합니다. 2030년까지 1.5도로 지구온난화를 막을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할 것이다.
그래서 탄소 어쩌고 뭐 여러 가지를 많이 할 것이다. 그리고 2040년까지 2도 이상으로 올려보내지 않을 것이다. 이런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이루어질까요? 자, 우리가 2030년까지 1.5도로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배출하는 탄소의 45%를 줄여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우리 공기 중에도 탄소는 있죠. 자연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탄소는. 그 얘기는 뭐냐면 인간이 발생시킬 수 있는 모든 탄소를 없애야만 1.5도로 막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불가능하다는 얘기겠죠. 자, 그럼 2040년, 제가 2030년하고 2040년을 굳이 갖고 온 이유는 그겁니다. 8년 뒤, 그리고 어감이 좀 그렇습니다만 18년 뒤에 2도씨로 막을 수 있을 것인가? 공교롭게도 팬데믹 때는 그런 것이 가능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모든 경제 활동을 멈춰버린다면 그것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죽음과도 같은 겁니다. 그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겠죠. 그리고 2021년 기준으로 이 책이 21년에 나온 거여서 인간이 배출한 탄소는 여러 가지 화재 영향도 있겠습니다만 14%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 텍스트에도 있는 내용인데 뭐 전부는 아니겠습니다만 독일의 일부에서 장작을 떼기 시작한다면 장작을 떼면 나오는 게 뭐 탄소니까요. 뭐 우리가 숯불구이를 먹어도 나오는 게 탄소긴 합니다만 이 얘기는 뭐냐? 2030년까지 1.5도는 물론이고 2040년 2도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지구온난화는 막을 수가 없는 우리가 당면해야 되는 현실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부터 말을 좀 빨리 해보겠는데요. 자, 지금 막 탄소가 배출이 됩니다. 탄소가 배출이 돼서 온난화가 됩니다. 온난화가 됐기 때문에 더 많은 탄소를 소비하고 그것은 더 많은 온난화를 가져오고 그래서 지구가 더 올라가고 연쇄작용 혹은 대먹인 작용이라고 부르는 상황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속도계를 우리는 계속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속도로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증가세는 점점 더 늘어날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 우리가 목표하고 있는 탄소 배출량 절감은 불가능한 것이고 우리는 이미 기후변화를 우리의 현실로 그것도 멀지 않은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8년 전, 18년 전 이게 뭐 그렇게 멀지 않은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실감이 안 나는데 이게 마치 그런 겁니다. 2002년 월드컵 때 그 기억들 아직도 하고 있고 뭐 태극 뭐 용산 브랜딩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하고 지금하고 차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제가 첫 번째 가졌던 의문 중에 하나는 우리는 망각을 한 것인가 모른 척한 것인가 아니면 눈을 감아버린 것인가. 여기 뭐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을 것 같은데 새소년, 소년중앙, 어깨동무, 소년동화 그리고 수많은 소년 일보들이 있었습니다. 80년대에 있었죠. 이 신문들에서 다루던 것, 잡지에서 다루는 게 뭐냐면 온난화, 온실효과, 브레온가스, 오존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 우리가 얼추 기억만 해봐도 세기 말에 환경오염 때문에 지구가 망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얼마 전에 저는 그 필요성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4편으로 개봉했던 매트릭스도 사실 같은 맥락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1985년, 86년도 그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한강 유역을 그 공사했어요.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그 공원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 한강이 어땠냐면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카드뮴 중독으로요. 심해어처럼 생긴 진짜 괴상하게 생긴 물고기가 허리가 휜 채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허연 배때기를 내놓고 물고기 떼가 떼죽음 나가던 강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녹조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낙동강과 비슷하다고 예를 들면 될까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86년도에 한강유역 공사가 끝나고 물론 더 깨끗해지긴 했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막 물고기가 잡히고 막 그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여기에 뭐 관련된 일화가 있긴 한데 그것까지 소개할 시간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1992년도 서태지와 신해철이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시절 아마 여기서 공감 못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테지만 그때 내일은 늦으리라는 환경보전 콘서트를 했습니다. 내일은 늦으리. 2회까지 계속됐고 그것은 현재 슈퍼 콘서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이돌들이 많이 나오는 저기 올림픽 주경기장에서 하는 공연이죠. 그때 얘기했던 내일이 아마 현재일 겁니다. 늦었느냐? 적어도 빌 맥과이어 같은 학자들은 이미 늦어버렸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얼추 생각을 해봐도 환경에 관련된 얘기들은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우리는 망각했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내의 산업 구조가 변화하면서 우리는 이런 걱정들을 조금 덜 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에서 미세먼지가 날라오기 전까지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기후위기. 과연 위기인가? 위기란 말은 극복 가능하거나 상황이 반전되거나 호전될 수 있다는 걸 전제로 깔고 있을 겁니다. 과연 이런 표현이 이제 맞는가? 제가 볼 때는 그냥 기후 변화로 보고 이걸 우리 현실로 받아들여야 될 때가 되고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평균 2도씨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평균 2도씨.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균이라는 지역이 있습니까? 평균이라는 기후가 있나요? 평균 2도씨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굉장히 상징적인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지구의 환경 자체가, 기후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리고 있다라는 얘기죠. 어느 곳은 굉장히 덥습니다. 40도 이상 넘어간다는 유럽이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런 기사 보셨을 겁니다. 어디에는 홍수가 납니다. 어디에는 다양한 일들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가 준비를 많이 했는데, 하나만 얘기하고 가겠습니다. 타운젠트라는 사람이 개와 염소의 이야기라는 것을 조그마한 책자로 쓴 적이 있습니다. 그게 아마 18세기 정도 될 텐데, 스페인의 무적 함대가 대서양 항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니다가 무인도 하나에 염소를 풀어놓은 거예요. 이제 잘 키워서 식량으로 삼기 위한 용도였습니다. 근데 영국 해적들이 이렇게 와서 보니까, 저 염소들 스페인 해군이 먹을 것 같다. 개를 풀어놓습니다. 개들이 염소를 다 잡아먹으라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개들이 현명한 건지 염소가 현명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개체수가 어느 정도 균형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개들이 막 염소를 잡아먹을 것 같았는데 그러지 않고 서로 균형을 잃었다 그런 이야기가 조그만 소책자에 나옵니다. 이게 뭐가 중요하냐? 그 이전까지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부터 시작한 정치학이나 정치라는 것은 위대한 성군이 나와서 윤리학적인 측면에서 잘 다루고 백성을 보살피는 개념이었습니다. 근데 18세기 넘어가면서 어떻게 바뀌느냐? 내비도로 바뀝니다. 균형을 이룰 것이다. 자연에는 신이 만든 법칙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이 존재한다. 만류인력의 법칙처럼. 그래서 너무 늘어나면 줄어들기 마련이고 그리고 없으면 생기기 마련이다. 그래서 인간이 의도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없다. 이것이 초기 경제적 자본주의 혹은 전통적 자유주의의 기반이 된 사상입니다. 멜서스나 그 이후에 나온 수많은 이론가들이 사실 타운젠트의 개와 염소의 이야기를 모티브로 삼았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 기후변화. 2도씨 이상 어떻게 될 것이냐. 그냥 내비두면 균형을 이룰 것이냐. 제가 여기에 완벽한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예를 다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런 예를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기 히말라야라는 데가 있어요. 히말라야 위에 있는 그 만년설을 빙하나 빙산으로 부르기에는 좀 저한테는 어감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히말라야 쪽을 수원으로 삼고 있는 강들이 있어요. 그 강들이 어떤 강이냐면 황하, 양쯔강, 메콩강, 겐지스, 인더스강입니다. 전 세계 인구의 반 정도가 여기 살고 있죠. 중국, 인도, 그리고 동남아시아. 히말라야에 있는 그 눈들이 막 녹기 시작한다는 얘기는 뭐냐? 이 강들이 범람할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거기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기후 난민이 될 가능성은 굉장히 높겠죠. 근데 더 재밌는 거는 이 만년설이던 빙하던 무게가 굉장히 크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녹기 시작하면 그 빙하, 얼음들을 받치고 있던 땅은 그만큼 무게만큼의 융기하는 힘이 작동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무너지지 않았겠죠. 근데 이것들이 사라진다면 땅은 융기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해수면이 상승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구상의 수분은 거의 일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로켓을 쏴보내지 않는 한 대기권 밖으로 해수면이 상승했다는 얘기는 지표면에 있는 물이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지표면만이 아니죠. 지하수도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하수층에서 물이 빠져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땅이 가라앉을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지구온난화라는 것은 그저 온도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대규모의 지각 변동을, 화산 활동을 야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기후 난민 혹은 기후 이민은 어쩌면 전 지구의 뭐 한 20%를 직접 예상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뭐 한 30%, 40% 그 이상도 될 수 있을 것도 같고, 그리고 우리나라만 굳이 예를 들어본다면 백두대간에 이렇게 그 고산지대에 마치 라틴 아메리카처럼 도시를 만드는 그런 일들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기후 변화가 우리가 맞닥뜨릴 현실이라고 인정하게 된다면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하게 됐던 게 이런 겁니다. 칼 폴라니가 얘기한 거대한 전환이 우리의 현실에서 또다시 일어나겠구나. 칼 폴라니의 뭐 거대한 전환은 굉장히 어려운 책이기 때문에 제가 뭐 이렇게 다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상품화와 경제적 자유를 통해서 우리는 대공황을 만났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사회의 이중운동, 사실 거대한 전환보다 사회의 이중운동이 더 중요합니다. 이중운동이 일어났다.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파시즘이 일어났고, 그리고 또 하나는 케인즈와 뉴딜로 대표되는 사회민주주의 혹은 뭐 정부가 굉장히 관여하고 참여하는 사회복지 쪽으로 변해갔다. 칼 폴라니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시대에 기후변화가 야기하게 될 사회의 이중운동은 무엇인가? 하나는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권위주의, 독재, 파시즘 등등이 대두되게 될 겁니다. 아마 우리 주변에도 독재에 가까운 국가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국가들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위기에 닥쳤을 때는 강력한 카리스마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회의 이중운동의 또 한 부분을 차지하게 될 그 부분은 과연 무엇이 될 것이냐? 바로크적 인문사회라고 얘기한 게 지금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그 한계입니다. 그 이유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서 왜 얘기할 수 있을까? 그것만 말씀드리고 끝내면 될 것 같습니다. 117페이지로 제가 기억하는데, 프로스팅 117페이지 보면 우리나라 인구 피라미드이 보입니다. 인구적으로 봤을 때 한민족은 종족적으로 소멸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것도 우리에게 닥친 현실이죠. 한 10년 동안 100조 이상의 예산을 들어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현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 얘기를 다 할 시간은 없을 것 같고, 자, 국가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아마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존속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얼마나 더 개방적인 사회를 만드냐에 따라서, 하지만 한민족은 아마도 소멸 과정을 겪게 될 것이라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적어도 인구 피라미드이 아주 드라마틱하게 변하지 않는 한 말입니다. 이것은 마치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환자와 비슷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내일 혹은 가까운 시일 내에 죽게 된다면 우리가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 더 부유해지기 위해서 혹은 더 성장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인가? 사실 대한민국 사회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시장은 쪼그라들 것이고 사람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술이 있고 뭐가 나와도 여기서는 팔리지 않을 겁니다. 숫자가 적으니까요. 대규모 이주민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 이 상황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마이너스성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죠? 적어도 데이터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더 성장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가? 아니면 어떤 측면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가? 이런 것들 고민해볼 법한 시기입니다. 적어도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은 이쪽으로 가장 앞서 있습니다. 소멸 위기에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크적 인문사회라고 얘기했을 때 그 중심이 되는 건 현대를 우리의 후대가 봤을 때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첫 번째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아마 환멸일 겁니다. 더럽게 무식한 것들. 마치 크로노스처럼 자신의 자식들을 잡아먹으면서 살아남으려고 했던 우리의 모습을 얼마나 비웃을 것인가. 우리는 어쩌면 후대에 사용해야 될 모든 자원까지도 다 빨아들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하면 좀 어색할 것 같아요. 제가 하나 빼먹은 게 있는데, 기후위기와 탄소 증가는 마치 금융화처럼 이루어지고 있다. 이자에 이자가 붙는 복리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 환경위기에서 빼먹은 게 있는데, 메탄가스를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메탄가스. 지금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동토에 있는 얼음이 녹아서 메탄이 나오면 지구 종말이다. 탄소보다 메탄이 지구 온난화에 끼치는 양이 한 40배 정도 된다고 하죠. 근데 정말 재미있는 것은 이 자연에도 메탄이 있습니다. 인간의 배설이나
동물의 배설물에서도 메탄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근데 더 재밌는 거는 습지, 그리고 벼농사 지역, 그러니까 모짜리를 깔고 물을 대는 축축한 지역에서 메탄이 굉장히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한 50% 정도 발생한다고 합니다. 근데 지구온난화를 통해서 해수면이 상승된다. 그만큼 습지가 많아진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동토에서 녹아서 나오는 메탄만이 아니라 지금은 탄소만을 신경 씁니다만 메탄도 엄청나게 배출될 것이다. 물론 여기는 기술적으로 많은 대안들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만 이 얘기는 적어도 우리가 무언가 특별한 드라마틱한 전환을 하지 않는다면 지구온난화의 속도는 가속도는 더 높아질 것이다. 근데 그래서 뭔가 대안을 마련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그러는 게 중요한 것이냐? 그것보다 우리 스스로 인간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살았는가? 비판적으로 그리고 반성적으로 보고 우리가 스스로를 어떻게 정의해야 되는 것인가? 그렇게 정의된 우리의 인간의 개념은 현실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제가 사실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최명호 교수님께서 지구온난화가 야기하는 여러 가지 사회, 문화, 경제적인 심텀들, 징후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특히 한반도에 있어서 이제 인구 감소, 노령화를 이제 17세기 이제 스페인의 바로크 사회 그와 이제 유비적으로 연결돼서 이제 이렇게 발표해 주셨는데 상당히 흥미로운 지점이 있고요. 자, 그러면 그 다음 황수연 교수님, 그 경희대 중남미 연구소 소장으로 계신 황수연 교수님이 최근에 번역하신 알레오 카르펜티에르의 잃어버린 발자취에 나오는 여성상으로 인물들의 그 여성 인물들을 통해 살펴본 생태주의에 대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신 우리 주최자인 한국외대 중남미연구소 소장인 신정환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좌장을 맡아주신 고려대학의 송상희 교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학문적 이런 포럼이나 세미나에 오는 것은 늘 즐거운 일입니다. 일만 하다가 세미나 오니까 너무 좋네요. 저는 최근에 공부를 별로 하질 못해서 한 게 뭐가 있냐라고 왔더니 제가 조금 살펴본 책에서 새로운 것이 있는지 조금 살펴보고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발자취라는 책, Los Pasos Perdidos,라는 스페인어의 제목을 갖고 있고요. 잃어버린 발자취라는 책은 쿠바의 소설가인 알레오 카르펜티에르의 작품입니다. 지난 2월에 예약해서 제가 아마 알레오 카르펜티에르의 생태주의를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좀 일반적인 것들만 이야기해서 마침 이 책을 세미나하면서 여성상을 중심으로 이 작가가 이분법적으로 이 여성상을 배치하고 그 여성상을 통해서 생태주의적 가치를 이야기하고자 했구나라는 것을 조금 주목하면서 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스페인어 문학 계열인 분들은 잘 아시겠고요. 모르신 분을 계시다면 이 작가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위스 로잔에서 태어나서 유년 시절에 쿠바로 갔다가 나중에 한 11년 정도 슈리얼리즘 감사합니다. 파리에 거주하게 되면서 이때 당대의 슈리얼리스트와 교류합니다. 이때 마침 과테말라에서 유학 온 미겔 앙헬 아스투리아스와 소르본에서 같이 공부하면서 신화 민속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고요. 이제 교수님이 미겔 앙헬 아스투리아스한테는 popolvuh 번역을 시켰고 알레오 카르펜티에르에게는 쿠바의 어떤 신화를 공부해 볼 것을 제안했던
이야기가 있죠. 뭐 어쨌든 이런 교류 속에서 슈리얼리스트로서 또는 슈리얼리즘이라는 것에 대해 전착하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다시 귀국해서 라틴 아메리카의 고유한 것이 무엇인지, 라틴 아메리카의 문학이 어떤 길로 가야 할 것인지를 고민하면서 작품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1953년에 쓴 것이 바로 이 Los Pasos Perdidos, 잃어버린 발자취이고요. 이 작품에서 제가 주목했던 여성상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약간 먼저 작품에 등장하는 여성들을 보면요, 첫 번째는 이 작품에는 남자 주인공이 익명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책에는 그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름이 없다는 것은 뭐 도시의 익명성 또는 자본화된 물질 문명 속의 익명성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자신의 정체성을 또는 자신의 자아를 찾지 못하는 자아의 정체성으로 갈등하는 자아를 익명으로 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 주인공은 음악가, 작곡가입니다만 상업적인 음악을 작곡하고 있고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음악 활동을 하지 못하는 고민하는 코스모폴리탄입니다. 그에게는 연극 배우인 아내가 있었는데 그 아내가 루스입니다. 화자의 하나이고요. 작품 속에서는 영어권 출신의 배우로 등장합니다. 이 작품의 초반부가 특정한 도시를 거명하지는 않았지만 브렌타노 소점이나 여러 가지 지명으로 보았을 때 뉴욕인 것을 짐작케 하는데요. 이 도시 부르주아지를 상징합니다. 아티스트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공연을 반복하며 지쳐가는 삶.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부 사이에는 자식은 없었지만 가족이라는 테두리 속에서 일정 부분 제도적 가독의 원형을 조금 지키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뭐 성경에 나온 룻과 이름이 같죠. 성경에 나온 룻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정숙한 아내 그리고 가정적인 뭐 이런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 루스는 나중에 남자 주인공이 정글 셀바죠 밀림으로 가서 있는 이를 찾기 위해서 비행기를 보내는 가족적인 가정적인 그리고 소브르주아지의 어떤 모습을 지닌 여인입니다. 루스가 아내라면 무스는 예술적 으로 소위 말하는 슈리얼리즘을 표상하는 여인입니다. 작중 주인공의 아만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슈라는 표현은 프랑스어로는 플라이, 파리와 그리고 초현실주의가 대단히 좋아했던 인공의 달이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자, 그래서 이 초현실주의 상징하는 것이고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소위 말하는 인공미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무슈가 지향하는 음악은 정통음악이라기보다는 슈리얼리즘들이 천착했던 물론 아방가르식의 무조음악도 유행하였고 여러 가지 유행하였지만 음악적 필리스틴 따라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자신의 작품 또는 자신의 예술을 독창적으로 구현하는 예술가라기보다는 무엇보다도 장을 안 넘겼네요. 미안합니다. 네, 점성술이라는 또 슈리얼리즘이 가장 중요한 어떤 형식 중에 또 상징 중에 하나죠. 그런 별의 운행을 보면서 타로점을 치는, 그러면서 어떤 행운과 그렇지 않은 것들을 가늠하려고 하는, 그리고 초현실주의의 음악 미술에 경도되어 있는 그런 여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현실주의를 잘 아시니까 그죠? 어떤 잉크병을 보면서 운명의 지도를 유추하거나,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파리의 몽파르나스의 가장 대표적인 술집이죠. 생제르맹-데-프레, 소위 말하는 아방가르드의 그야말로 성지와 같은 곳입니다. 슈리얼리즘의 성지죠. 이 생제르맹-데-프레의 맥주집에서 여러분이 잘 아는 브루통이나 이 현실주의 작가들이 모여서 시작했던 이런 사회 행동에 대한 그녀의 맹목적인 지지는 이 텍스트에 나오는 것처럼 나를 견딜 수 없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면 무슈는 직업적으로 점성하게 열광했는데, 내가 생각에 그가 제기하는 문제 자체는 꽤 매력적이지만 동양의 신비주의와 피타고라스의 학설, 티베트의 탄토라도 수많은 원리를 너무 뒤섞어 버렸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현실주의에 영향을 미쳤던 것이 젠, 소위 말 동양의 어떤 사상들, 여러분 일본의 하이쿠, 수많은 요소들이 슈리얼리즘에게 전달이 됐지만 사실 이전에 19세기의 상징주의나 고다파 때도 이미 동양이라는 어떤 이색적이고 이국적인 것들은 소재로서 사용되어 왔던 것들이고, 이런 것들을 내세움으로써 현실주의가 마치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는 것 같은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초현실주의가 전차가했던 꿈의 해석과 같은 것들도 주로 잘 등장합니다. 이와 같은 것들 중에서 현실주의 시인들이 이야기했던 그 이전의 고답하는 상징주의의 약간 악마주의적인 요소들, 예를 들면 제가 여기 소개하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죄송합니다, 자꾸 여러분 잘 아는 걸 너무 많이 썼습니다. 보들레르는 고다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주의를 가장 쉽게 설명하는 식구를 하나 따왔습니다. 환희에 들뜬 그대의 육체에 채찍질하기 위해, 고통을 못 느끼는 그대의 가슴을 멍들이기 위해, 그대의 깜짝 놀란 옆구리에 적 벌어진 상처를 내기 위해, 황홀한 달콤하며 더 밝고 더 아름다운 그 새것만 좋아하는 입술 사이에 나의 독을 붓기 위해 나의 누이여. 악마적이죠. 이제 보들레르의 악의 꽃이나 파리의 울 같은 시에 나오는 악마주의적인 요소들을 현실주의가 천착했던 것, 물론 고다파가 나중에 현실주의에 영향을 끼쳤던 것은 문학사에 잘 나타나 있지만, 이와 같은 것들이 바로 이 작품 속의 주인공인 무슈의 현실주의적 태도, 그리고 현실주의가 서구 중심주의, 그리고 서구의 현대적 가장 진화된 예술의 형태임을 이야기하는데 그녀는 이것을 차용하고 있습니다. 현실주의 일반적 개념은 경이 마라비어서 또는 마블러스, 발작적 아름다움, 객관적 우연, 그리고 더 언캐니 세계를 그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방가르드가 전작했던 두 가지, 바로 노베다디 소르프레사, 새로운 것과 놀라움이라는 것들을 이 현실주의가 바로 이와 같은 형태로 등장시켰던 것을 이 무슈라는 여인이 이것에게 잘 나타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새롭게 알아낸 에즈라 파운드의 이야기들을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작품 속에 무슈와 루스라는, 그러니까 아내라는 루스와 무슈라는 아만떼 사이에 등장한 로사리오는 누구일까? 로사리오는 여러분 바로 캐톨릭의 묵주이기도 하죠. 그리고 여기서 나온 로사리오는 바스콘셀로스가 제기하기도 했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했던 메스티사헤와 메스티조의 원형적인 인물입니다. 바로 열대의 증기가 솟아 피어오르는 이 셀바의 에너지와,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적인 요소를 담고 있는 메스티조인 이 로사리오는 셀바라는 자연과 야성성을 상징하는 여인입니다. 그래서 무슈라는 이 서구주의 아방가르드부터 거리를 두기 시작했던 이 주인공이 자신의 스승인
스승의 부탁으로 가서 열대의 또는 이 원주민 악기를 찾는다는 것을 통해 만난 로사리오는 그야말로 슈리얼리즘에 지친 또는 서구의 아방가르드와 서구의 인공적인 미에 지쳐 있던 주인공에게 새로운 인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로사리오는 당연히 주인공은 암묵적 현대감을 느끼고요. 그리고 로사리오는 무슈와는 너무 다른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무슈는 너무나 인공적이고 근대적인, 그래서 이런 문명세계를 그리워하고 있었던 반면에 로사리오는 그런 것들을 필요치 않고 또는 그런 것들 외에도 충분히 자연의 아름다움을 표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로사리오와 주인공은 어떤 관계인가? 로사리오는 원시와 아메리카의 대지를 상징합니다. 메스티사헤, 혼종성을 상징합니다. 그럼 무슈는 어떤 존재인가? 바로 아티피셜한 인공미를 상징합니다. 결국 알레오 카르펜티에르가 슈리얼리즘이라는 세계를 넘어 라틴 아메리카의 새로운 이즘, 소위 말한 로 레알 마라비어소, 경이로운 현실을 창조하였다는 것은 바로 이 슈리얼리즘과 다른 라틴 아메리카만의 고유의 색깔들을 상조하고 싶었던 건데, 그래서 바로 로사리오라는 인물 속에 투영하고 싶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로사리오는 결국 주인공이 이 셀바에서 밀림에서 시원의 세계를 찾고 음악적 영혼을 되찾도록 도와줍니다. 여기서 주인공은 이때까지 음표도 떠올리지 못했다는 것들을 상상해내고 칸타타 대부분을 사실은 만들어냅니다. 음악적 영감이 솟아오기 시작하고 예술적 창작의 꿈들이 이제 솟아나기 시작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펜과 잉크의 교육, 쓰다 보니까 이제 악보가 없어지는 거죠. 쓰다 보니까 잉크가 다 따랐어요. 이제 공책을 또는 새로운 노트를 찾아야 되는데 마침 그의 아내가 루스가 보낸 비행기를 타고 물질문명 세계로 돌아오지만 작가는 그 셀바의 세계로 다시 돌아가려 합니다. 자, 이와 같은 어떤 생태주의의 표상이 로사리오인데, 이와 같은 것들은 뭐 제 이야기 아닙니다. 평론가들 이야기하기에는 쿠바 문화의 특성과 크론적 맥락을 함께 담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안토니오 베니테로호가 이야기한 제설혼합주의란 번역은 이성훈 선생님의 번역을 따왔습니다. 그리고 페르난도 오르티스의 문화횡단 이론을 준용하자면 카리브 지역은 다양한 문화가 혼합되어 불규칙한 변이를 생성하는데 쿠바의 작가인 카르펜티에르의 잃어버린 발자취 역시 이런 문화적 배경 속에서 서로 다른 문화적 맥락의 등장인물들이 베네수엘라의 오리노코 강에 모아둔 그것들을 모아둔 제설혼합주의다라는 의견이 하나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크론적 맥락에서 본 일본인 말자치인데 뭐 크론은 뭐 지하세계고 뭐 이런 것들도 제가 한 이야기 아니라 라파엘 클리먼트 에스피노라는 사람이 한 건데 크톤적 맥락에서 이걸 바라볼 수 있는데 그게 뭐냐? 카르펜티에르가 크톤이라는 개념을 사용해서 문화의 상징에서 나타난 신화의식을 발견하고자 했고, 크톤적 맥락에서는 신화적 요소의 단순한 차용이 아닌 문화적 본질의 탐구를 통해서 이 요소를 차용하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이 로스 파소스 페르디도스는 심층 생태학, 그러니까 바로 알레오 카르펜티에르가 경이로운 현실을 담아내는, 그리고 밀림이라는 이 사회 속에서는 인공적인 것이 아니라 시원의 세계를 쫓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생태주의, 그리고 정령주의, 그리고 쿠바는 앞으로 쿠반적 전통 속에서 등장하는 이런 부두교적 전통이 서로 시실과 날실로 만나는 이런 것들 속에서 찾아냈고요. 이것을 현대적 의미로 치환하자면 심층 생태학이라고 볼 수 있다. 결국 바로 로사리오에게서 이런 정령주의나 이런 모든 만물들이 서로 교통하는, 즉 인류세가 아닌 촐루세, 이건 뭐
다른 의미를 갖기도 합니다만 심층생태학적으로 요소에서 무생물도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그런 세계를 추구하고 있었다는 것은 바로 로스 파소스 페르디도스에 등장하는 뽀폴부의 장면들과도 닿아있다. 뽀폴부의 장면을 등장시킨 이유는 작가가 수사가 묻습니다. 이 책 읽어보았느냐? 저는 몰랐습니다. 라고 하면서 뽀폴을 만나는 장면이 있죠. 결국 바로 인공미와 도시 삶 속에서 이탈하여서 이러한 공간을 만나가는 모습들이 바로 심층생태학을 나타내고 있고 이것이 이로운 발자취에서 주인공과 세 여성 간의 서사, 즉 루스, 무슈, 로사리오에 이르는 서사가 바로 코스모폴리탄의 삶을 벗어난 또는 초현실주의와 라틴 아메리카의 경이로운 현실로 이르는 여정을 그리고 있다고 저는 판단했고요. 그래서 이 밀림의 이미지와 로사리오는 즉 이 책에 나오는 원형의 세계, 여러분이 잘 아는 포크너가 이야기한 요코나 파토파, 김승호의 무진처럼 바로 산타모니카 네베나노스라는 어디에도 없는 곳을 등장시킴으로써 유토피아적 세계를 그리고 있다. 즉 밀림을 향하는 자체가 시원의 생활을 향하는 거고 원형적 삶으로 회귀하고자 미지의 세계는 공부해서 신비로운 세계로 투입하고자 하나 마지막에 바로 문명세계 유역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그 세계로 투입하지 못하는 어느 곳에도 속할 수 없는 유토피아적 인간의 모습. 그래서 흉흉한 소문이 들고 식인종이 살고 있다는 곳으로 떠나게 되는 그런 것들을 이 책에서는 그리고 있다. 결국 현실주의와 경이로운 현실을 통해서 이 작품은 심층생태학적 요소들을 이런 여성이라는 세 여성을 통해서 녹여내고자 한 것은 아닌가라고 제가 유추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황소영 교수님께서 본인이 이제 직접 번역하신 로스 파소스 페르디도스에 나오는 여성 세 인물들을 매개로 살펴본 생태주의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혹시 플로어에서 그동안 많이 참으셨는데요. 여러분들 질문 있으시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산 학생.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교에서 서서문학과를 전공하고 있는 김선이라고 합니다. 우선 저는 조영현 교수님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가톨릭을 잘 알지도 못하고 문학도 잘 알지도 못하긴 하지만 우선 조영현 교수님께 이야기하신 그 생태신학에 대해 들어보면 들어볼수록 뭐라고 해야 될까? 생태신학에는 약간 기존에 약간 사람들이 관심이 갖지 않았던 생태에 관심을 갖는 점에서 저는 해방신학과 비슷한 점을 느꼈는데요. 예를 들면은 저도 해방신학에 대해서는 진짜 잘 모르지만 적어도 그동안 남미에 살았던 약간 소외받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졌던 해방신학처럼 이런 생태신학도 기존에 관심 없던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는 점에서 비슷한 점을 생각해냈는데 혹시 이러한 생태신학과 해방신학이 연관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연관성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레오나르도 보프가 해방신학자고 해방신학 중에서도 구스타보 구테레스라고 하는 페루의 신부님과 함께 거의 2세대 대표 신학자고 가장 많은 저수를 남겼고 또 새로운 분야들을 개척했던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의 영향력이 특히 라틴 아메리카라고 하는 그 배경에서 그 가난한 사람들의 문제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해방에 가장 관심 갖는 게 해방신학인데 그 가난한 사람에 대한 문제를 생태 문제와 연결시킨다는 거죠. 생태가 환경 문제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그 환경 문제의 많은 것들이 가난한 사람들과 연결돼 있고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고 또 그런 전망이죠. 약자들의 전망, 피해자들, 타자들, 집에 당하거나 억압당하는 그런 것들. 그 자연도 그렇다는 인식에서 처음 출발을 했어요. 자연도 착취당하고 있네, 인간한테. 억압당하고 있네. 근데 그런 억압당하는 변형되고 그런 것들을 아마존이라는 현실에서 많이 보게 되고 자신들이 처한 현실에서 브라질이라는 현실에서 그걸 보면서 그 문제를 처음에
나왔던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엘 그리토 델 로스 포브레스 그다음에 엘 그리토 델라 티에라 이렇게 나왔어요. 나중에 옛날에 그거 봤을 때는 별로 그렇게 감이 안 왔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책들을 보다 보니까 아, 이 선구적이었구나. 다른 것들이 아니라 그 외침 절규, 지구의 절규, 환경, 생태 이쪽의 절규로 표현했다는 거, 그 긴급성, 긴박성. 그래서 그런 것들과 함께 그 가난한 사람과 연결시켰다는 게 굉장히 큰 업적이고요. 그거에 이 교황이 그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 강조하면서 불평등 문제를 많이 얘기합니다. 최근에도 그것과 생태와 연결을 시키는 그래서 굉장히 포괄적인 아까 여기 얘기했지만 생태 문제는 생태 문제가 아니고 사회 정의 문제고 사회적인 불평등 문제고 불평등 문제는 생태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굉장히 중요한 관점. 두 개의 문제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하나의 문제다라고 얘기했던 것들이 다 같이 연결돼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게 바로 아르헨티나라고 하는 배경을 가진 교황과 브라질이라고 하는 배경을 가진 라틴 아메리카적 현실을 잘 알고 있는 교황이 굉장히 라틴 아메리카적인 그런 사유들을 많이 뭐 해방신학 그다음에 생태신학 같은 분야들을 많이 수용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특히 이 최근에 아까 얘기한 대로 어머니인 지구 뭐 그다음에 파차마마를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같은 여러 책들 사랑하는 아마존, 깨리다 아마조니아 뭐 이런 책들을 계속 내고 있어요. 조그만 거지만 굉장히 관심이 많고 교회가 그 부분에 각성해야 된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방신학과 보풀을 통해서 보면 많이 연결돼 있어요. 예. 네. 참고로 또 말씀을 드리면은 19세기 이제 라틴 아메리카의 주요 태제 중에 하나가 시빌리사시온 이 바르바리에 문명과 야만의 문제잖아요. 근데 야만은 곧 자연과 연결돼 있고 지금도 라틴 아메리카에 있어서 이런 생태가 가장 이제 첨예 문제가 대두되는 아마존이라든지 그리고 아마존 주로 원주민들이 살고 있고 원주민들은 주로 가난한 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19세기부터 이어오는 어떤 그러니까 자연 자체를 야만으로 보고 어떤 근대적인 어떤 개발 논리가 이제 지금 생태적인 어떤 인식으로 인해서 첨예하게 이제 부딪히는 지점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생태주의와 해방신학이 또 이렇게 연결되는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코멘트 질문이 있으세요? 황수연 교수님의 이제 로스 파소스 페르디도스 잃어버린 발자취에 있어서 여성 인물들에 대한 이제 분석이 상당히 이제 흥미로웠는데요. 사실 여기 화자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뮤지컬로지스트, 음악 민족지 학자잖아요. 민족지학을 공부했고 우연히 또 이제 와이프 루스가 이제 브로드웨이 이제 연극 배우로서 상당히 이제 화자 자체는 무기력한 삶을 살다가 나중에 우연히 이제 음대 교수님 만나가지고 너 악기의 원형을 한번 찾아보지 않겠냐 해가지고 뉴욕에서 맨하탄에서 이제 까라카스로 가게 되고 근데 까라카스 갈 때는 이제 자신의 애인인 무슈와 가게 되는데 아까 잘 말씀하셨듯이 무슈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감각적이고 지적인 딜레탕티즘에 이제 빠져 있는 프랑스의 여인이고 그에 비해서 아까 루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미국의 대중문화에 전형적인 어떤 그런 대중 스타를 지향하는 그런 여인이라고 보고 나중에 이제 남편이 이제 돌아올 때 비행기 데려오고 그런 것도 이제 기사화되면서 스스로를 더 약간 뉴스의 주목거리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시장주의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여인이라면 로사리오 같은 경우는 아까 황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원형 그대로 그러니까 까르펜티에르 역시 로 레알 마라비오소에서 까르펜티에르 역시 파리적인 시각에서 IT라든지 쿠바를 보고 있기 때문에 라틴 아메리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라틴 아메리카 가지고 있는 레알 어떤 존재론적인 어떤 어떤 경이로움에 대한 이제 어떤 라틴 아메리카 자체가 온톨로지컬하게 존재론적으로
경이로움 자체를 내재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미학적으로 볼 때 서구인이나 아시아인의 시각에서 보면은 그 자체가 마블러스, 경이롭기 때문에 그런 인신적이고 존재론적인 괴리감 때문에 로레알 마라비오소를 나중에 이제 바로크 이론으로 이제 대체하는데, 화자가 로사리오를 통해서 아직도 화자는 약간 서구적인 어떤 그 인식을 가지고 아주 그 지적인 어떤 그 열망을 가지고 어떤 그 셀바에 있는 원시적인 악기를 찾으러 가다가 이제 로사리오를 만나는데, 로사리오에게 약간 처음에는 에드워드 사이드가 품고 있는 익소틱한 그 어떤 그런 그 아름다움에 매혹이 되죠. 그 이제 나중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떤 그런 것을 메스티소적인 어떤 아름다움으로 보는데, 점차 이제 화자는 그녀와의 러블라인에 있어서도 나중에 돌아왔을 때 그녀가 자신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녀 자체는 자연 그 자체의 인물이었기 때문에 또 다른 남성과 또 사랑을 이제 나누게 되면서 상당히 이제 화자 자체는 이제 절망에 빠지게 되는데, 이렇게 여인들을 통해서 화자 자체가 어떤 그 원형, 어떤 음악의 어떤 원형, 그것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약간 그 당시 어떤 신세계의 뭔가 원형적인 어떤 지구적인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원형이 있을지 모른다라는 그런 문도노비스모가 이제 발현돼 가지고 어떤 순수한 악기를 찾고자 하는, 자연 그 자체의 아름다움을 찾고자 하는 그러한 지적 열망과 실제로 오리노코 강에서 부딪히는 어떤 그 조셉 콘라드가 암흑의 핵심에서 얘기하는 그러한 그 어떤 원시 세계와의 어떤 괴리 속에서 화자가 이제 어떤 라틴 아메리카의 자연이 가지고 있는 것이 막연한 서구적인 어떤 호기심이나 지적인 딜레탕티즘으로는 이렇게 인지할 수 없고 직접 몸으로 체험할 수밖에 없는 곳이다라는 그런 그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약간 로사리오를 통해서 에코페미니즘적인 어떤 띠에라 마드레적인 그 대지의 모심과 같은 그런 어떤 관념을 부여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뭐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세요? 네, 그러면 첫 번째 인문 생태학에 대한 세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이렇게 좋은 발표를 해주신 세 분 교수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